레미제라블을 즐기고 싶다면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를 지배했던 부르봉 왕가의 모습입니다. 이 루이 14, 15, 16세는 한 번의 왕위에 오르면 거의 평균적으로 50년씩을 하게 됩니다. 총 150년간을 루이 14, 15, 16세가 이끌게 되는데요. 이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 때에 와서 위기가 결국 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3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를 뺀 나머지는 다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 사회는 성직자와 귀족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들이 토지 40%를 소유했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8% 제3신분에는 농민, 노동자, 변호사, 의사, 부유한 상인들이 포함되는데요. 프랑스 혁명기에 그려진 이 당시 그림을 보면 제3신분의 사람들이 나머지 둘을 먹여 살리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에 드러냈는데요. 이 시대 귀족과 평민들의 갈등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 됩니다.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백작 부인의 하녀 수잔나가 결혼하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백작의 바람기를 혼내고 골탕 먹이려고 하죠. 백작, 당신은 절대로 수잔나를 얻을 수 없어. 귀족의 신분, 부, 높은 지위, 품위, 그런 것들을 다 지녔다고 우쭐대지. 하지만 그처럼 다양한 특권을 위해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이 대체 뭐가 있지? 세상에 태어나는 수고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모든 것을 누리지만 백작이 한 거라고는 귀족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다. 이 작품은 바로 신분 제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해줍니다. 이미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었던 시기였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자를 통해도 더 신분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또 복장을 봐도, 모자를 봐도 누가 높은 신분이고 누가 제3신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야 구식이야 이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반대편에선 신식이 너무 유치해 서로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서로 디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안 없었던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국왕이 어떻게 세금 인상 협조를 제3신분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제3신분은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거나 의회를 닫지 말라는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제3신분 대표들이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모여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프랑스 혁명의 길을 올리는 바로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혁명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프랑스는 언제나 주변 국가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막상 프랑스 안에서 혁명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스페인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이쪽 측은 기본적으로 다 왕정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왕정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에 의한 새로운 세계가 오게 되면 그쪽들도 다 불안하게 된 거예요. 도리어 이들은 프랑스 왕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전 유럽은 프랑스 혁명을 퍼뜨리려고 하는 쪽과 그것을 막고 과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들 간의 또 싸움으로 또 번지게 되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교전이 외부로 번지게 되면서 안에서는 왕당파와 공화파로 싸우고 밖에서는 오스트리아, 영국이 프랑스를 향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신없던 상황, 이 상황을 하나씩 수습해 나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출신이 사실은 프랑스인지도 모호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중간에 있었던 그 섬에서 태어났고요. 이름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그의 성을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는데 이태리에서는 보나파르테라고 해서 이탈리아어로 발음하게 됩니다. 결코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프랑스 주류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799년 구테타를 일으켜서 완벽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제1통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권력을 쥐고 있던 나폴레옹은 계속 그림을 통해서 영화시키게 되는데요. 그의 그림을 보게 되면 혁명의 깃발을 이끌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의 모습, 온몸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휘장, 그리고 깃발, 정말 혁명의 전사로서 강하게 표현된 그런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뜨거운 10년의 역사를 정말 치밀하게 또 그려낸 사람이 서양 미술사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혁명을 정말 뜨겁게 그림으로 그려냈고 특히 나폴레옹을 열광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점의 초상화를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멋진 자세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가 독특한 자세가 있죠. 이렇게 배 위에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있는 저 자세인데요. 흥미롭게 저 자세는 이후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흉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숨어 있는 모습은 뒤에 있는 시계입니다. 시계를 보시면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략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뒤에 또 초가 있죠. 새벽입니다.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지금 쌓여있는 서류를 보십시오. 그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새벽까지도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워커홀릭의 모습을 아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의 그림을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거대한 산맥,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진군에 들어가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정말 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가장 확실하게 이미지로 만들어준 그림은 바로 다비드가 그린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올해로 서거한 지 200주년이 되는데요. 여전히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손꼽으라면 나폴레옹을 손꼽습니다.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을 했고요. 프랑스 안에서는 혁명군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또 들어갔을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침략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스페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는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에게 전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보다는 점령군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또 도전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학살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가 학살이라는 그림을 떠오를 때 이 고야가 그린 이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프랑스 군대가 잔인하게 마드리드에서 프랑스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었던 그 스페인 민중들을 갖다가 진압하는 이 그림인데요. 특히 중앙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처형당하기 직전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은 프랑스 군대의 어떤 잔혹함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어떤 순수함을 보여주는 그 대비가 강하게 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세턴과 같은 잔인한 괴물로 그린 그림도 있는데요. 권력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그림을 보면 그는 곧 황제를 선포하게 되고 제1제정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도 바로 다비드인데요. 그야말로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휘황찬 옷을 휘감으면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의 모습으로 좀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그 황제의 모습을 그렸을 때의 모습과 처음 프랑스 권력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좀 더 많은 변화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기의 회화에서는 이제 다비드가 등장했다면 건축은 그리스 신전과 같은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때 프랑스가 남긴 대표적 예술은 뭐니 해도 샹젤리제 그 길 한쪽 끝에 있는 거대한 건축 구조물입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 개선문인데요. 이 면의 다양한 조각과 구조물들이 나폴레옹이 혁명 때 이루었던 그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혁명군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의용군 300명이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장장 800km를 걸어서 전세를 뒤집는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가이자 오늘날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들라크루아 이전에 낭만주의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사람이 제리코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도 언급되는 사건인데요. 죄수에게 노용이라는 말은 메두지호의 조난자에게 주는 한 컵의 물과도 같았다. 모멸을 받는 자는 존경하기를 갈망한다. 프랑스 사람 400명을 태우고 아프리카 해협을 가다가 메두사호가 좌초하게 됩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선장이 배를 몰아본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신분만 높기 때문에 바로 선장이 되었고요. 이런 무능한 선장 덕분에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보트에 타게 되죠. 400명 중에 보트를 탈 수 있는 사람은 250명뿐이고 나머지는 150명 정도는 뗏목을 만들어 타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계급이 나뉘어졌던 거죠. 이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는 프랑스 왕정이 복귀했던 시기인데요. 한마디로 부르봉 왕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뗏목에 있던 150명 중에서 15명만 겨우 살아남은 그 당시 참혹했던 이야기가 바로 메두사호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접하고 제리코는 바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그린 게 아니라 엄청 크게 그려서 폭이 7m, 높이가 4m인가 5m 되는데요. 바로 이런 거대한 화면을 프랑스 시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뗏목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정말 적나라하죠. 저기 수평선 위에서 깨알같이 배가 하나 보이자 뗏목에 있던 사람들은 남은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구조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제리코는 실제 이 뗏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뗏목을 스케치도 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모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연구도 하는데요. 메두사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그리기 위해서 끔찍한 사람들의 팔다리 잘려나간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메두사호의 침몰은 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15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1830년에) 화가들은 종군 기자처럼 역사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을 화폭에 담아 당시 시민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했고요. 들라크루아는 1830년의 혁명을 주제로 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부터 들라크루아로 이어지는 이 그림들은 매우 뜨겁게 당시 미술 세계를 바꿔놓게 됩니다. 아마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눈높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루브르에 갔을 때 이 그림이 우리에다 한 1.5m 정도 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이 한꺼번에 자유의 여신상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는 죽어있는 혁명군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자유의 여신을 바라보고 있는 두건을 쓰고 있는 그 남성으로 가게 되고요. 좀 더 눈을 들게 되면 바로 자유의 여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도 역사적인 순간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빅토르 유고는 길고 긴 프랑스 혁명사에서 왜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도 잘 기억되지 않을 1832년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책이
1862년에 나오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럼 빅토르 휴고가 30대 때 벌어진 일이 1832년의 6월 봉기에 대한 일인데요. 아마 제가 대학생일 때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30년이 훌쩍 지난 그런 때인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빅토르 휴고도 저처럼 계속 생생하게 그때가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그때 희생당한 이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이유가 있었어. 그 분노는 미래의 용서를 받는 것이요. 그 결과는 더 나은 세계요.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프랑스 혁명 이후 더 나은 세계가 왔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르주 세라라는 작가가 그린 1884년 작품인데요. 아스니엘의 물놀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그림은 1830년 그림, 1884년 그림인데요. 한쪽은 19세기 전반의 뜨거운 분위기를 담고 있다면 사회가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를 담은 그림은 바로 오른쪽 그림이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었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인물들이 쇠라의 그림에서 어디로 갔는지 볼까요? 우선 프랑스 혁명의 결실은 누가 가져갔죠? 건너편에 배 타고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가에서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있는 모습과 강아지를 데리고 나서 여유롭게 걷는 이 뿌띠 부르주아의 모습. 이 그림의 배경이 무슨 요일로 보이시나요? 휴일일까요? 아니면 주중일까요? 이것은 주중입니다. 멀리 연기를 내뿜으며 가동하는 공장이 보이는데요. 주중 한낮에 남자들이 나와 있으면 뭘까요? 실직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긴장감들이 모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의 시차가 있지만 프랑스 혁명의 뜨거운 세계의 연장선이 그림 안에 교차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세라의 그림에는 혁명 이후 변화하는 프랑스 사회를 하나의 축소판처럼 집어넣고 그 뒤에 기차와 다리, 공장, 새로운 근대화의 풍경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고 이 보울러라는 챙이 살짝 낮은 모자를 쓰고 누워있는 저 사람은 뿌띠 부르주아라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멀리 보트를 보시면 배를 젓고 있는 사람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일하는 노동자 신분을 또 보여줄 수 있죠. 정말 이 그림에 많은 긴장감을 주는 모습은 이 배 위에 있는 삼색기죠. 프랑스 혁명의 깃발이 배를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물로 바뀌었다라는 이러니까란 분위기를 이 화가가 그림 속에서 그려 넣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 1860년을 전후해 갖고 파리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파리는 원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도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골목길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도시 모습이었는데요. 이 낡은 건물들을 다 뜯고 없애면서 큰 길이 만들어지고 2차선 길이 8차선으로 넓혀지게 되죠.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목길이 많으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포가 지나가서 이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길이 좁으면 이제 진입도 안 되고요. 길이 좁으니까 이 혁명군들이 쉽게 바리케이트를 계속 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뉴욕입니다.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이죠.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 보내준 겁니다. 들라크루아 그림에 등장한 자유의 여신의 모습이 이 조각산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